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시모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제 인생 날아갈 뻔했던 일을 겪고 나니 사연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제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부족하게 컸어요. 그래서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은행원이 된 건 힘든 집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취직하고 2년 뒤부터는 친정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굴려 돈을 만들었죠. 좋은 상품과 재테크 방법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은 제 덕분에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엄청 감사해 하셨어요. 부모님이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셔서인지 20대 후반부터는 주변에서 선자리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연애 결혼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부 될 분이 아버지와 건너 아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알부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한 다리 건너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온 거라 아버지는 한번 해보라며 난리셨어요. 아버지들이란 다 그렇잖아요. 딸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도움되고 싶어 하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선자리를 잡아줬어요. 한 번만 만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딱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돈 쓰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 그 정도는 제가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한 모양이고요. 그렇게 남편과 1년 넘게 만나다가 시부가 더 만날 거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과소비가 걱정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남편과 결혼 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경제권과 제 경제권을 합해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용돈을 받아서 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부의 의견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부가 저에게 잘해준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남편의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 곳간을 탐내는 그런 며느리로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의 불안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시댁에 남편을 데리고 갔고 남편 이름으로 시댁의 용돈도 두둑히 드렸습니다. 뭘 하더라도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남편 돈으로 생색내는 며느리라며 타박을 주곤 했거든요. 솔직히 해주고 욕 얻어먹는 건 싫었기에 남편 돈으로 남편 이름으로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다 아들 돈으로 해결하고 너는 돈도 안 쓰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와는 달리 시부는 결혼 후에도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저와 상담하셨어요.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괜찮은 상품을 소개하고 지인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결혼 2년쯤에는 시댁 재산도 거의 파악할 수 있었고 시부가 제게 맡긴 재산도 제법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손에 돈만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용돈도 한 달에 4번씩 나누어 주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쥐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모아둔 재산을
탕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혼하고 5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남편 월급으로 모아놓은 적금 1,500만 원을 저 몰래 깨서 가져갔더군요. 아무리 제가 경제권을 맡고 있어도 제 이름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는 없었고 불투명하게 남편 월급을 쓸 수도 없으니 남편에게는 돈 쓰는 내역을 모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몽땅 사라진 거였어요. 3개의 적금 통장 중 하나였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었죠. 여보, 적금 깼어?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1,500을 가져가. 그냥 좀 쓸 데가 있었어. 어디다 썼는데? 혹시 차 사고라도 났어? 그런 거 아니야.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어디다 썼는지 알기라도 하면 마음이 좀 개운해질 텐데 남편은 어디다 썼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의 실랑이는 그 주 주말에 있던 시댁 모임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틈이 날 때마다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를 계속 추궁했고 남편은 귀찮은 얼굴로 제 말에 짜증만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그 모습을 들켜버렸죠. 시모는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얘, 너는 무슨 애를 그렇게 잡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귀찮게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몰래 적금 통장을 깼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주지를 않아서요. 제가 뭘 알아야 다음부터 대비를 할 수 있고 제 마음도 좀 편할 텐데 도무지 얘기를 안 해줘요. 남자가 쓸 때가 있었겠지. 도대체 그런 걸로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니? 그래서 거지근성이라는 게 참 그래. 네가 없는 집에서 살아서 돈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알겠지만 돈도 써볼 줄 알아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거 간섭하고 그럴 거면 너 그냥 이혼해. 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니?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할 뿐이라고요. 1,500이라는 액수를 듣자마자 시모가 살짝 멈칫하더군요. 당연하죠. 그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몇십만 원, 아니 차라리 몇백만 원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추궁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500이라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뭔가를 샀으면 집안에 물건을 산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까요. 금액이 좀 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남편을 잡을 일이야? 우리 아들이 애도 아닌데 쓸 때 썼겠지. 남들 앞에서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꼴보기 사납게. 돈돈거리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야. 그 정도는 남편 일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 시모는 자기 아들을 잘 모르더군요. 돈 있으면 무작정 써버리는 그 남편의 습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모든 건 시부가 관리를 했으니 여태까지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머님은 상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모가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어차피 아들이니 언젠간 갚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달 뒤 저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모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이었는데 그건 시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제가 남편 월급으로 돈을 모은 이유도 나중에 시모가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주기 위해서 모은 거였어요. 남편은 그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당신한테 빌려준 돈 갚으라고 전화 오시지 않았어? 나한테는 연락 오셨던데. 맞아. 3천만 원 갚으라고 하시네. 당신한테도 전화 오셨어? 내가 당신 월급 관리하는 거 아시니까. 어떻게? 저번에 깬 적금 1,500은 아직 있어? 그것 빼고
1,500만 줄까? 그거 다 쓴 지가 언젠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는 나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잖아. 하긴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인데 어디다 썼든 알게 뭐야. 그럼 3천만 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드려. 웬일로 나한테 시켜? 어머님이랑 그 1,500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지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그걸 또 내 손으로 들여봐.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 그랬지? 알았어. 그럼 내가 드릴게. 돈은? 통장 적금 이번 주 수요일 만기고 어차피 당신 명의 통장이니까 바로 돈 나올 테니 나오면 바로 전해드려. 딱 3천 들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돈 드렸냐고 남편한테 문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드렸다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너는 빌려간 3천만 원 수요일에 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저는 올게 왔다는 생각을 하며 모르는 척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어머,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인데 만기는 수요일이었거든요. 제 명의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이한테 어머님 돈 드리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안 들어왔어. 빨리 넣어줘. 어머님, 그 돈은 이미 저한테 없어요. 그이가 애도 아닌데 알아서 드렸겠죠. 그런데 이상하긴 하네요. 수요일에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들한테 물어봐도 되니? 그럼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됐다. 내가 전화해보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뒤에 올 시모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직까지 남편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써대는 사람이니 어딘가 썼겠죠. 저번에 1,5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구경하겠구나 싶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 전화로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거?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 아직 돈이 안 나와서. 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혹시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당신한테 말씀하라고 얘기했어. 왜 돈이 안 들어왔대? 당신 돈 드렸다고 했잖아. 그게 혹시 적금 해놓은 거 더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1,500 그때 가져다 쓰고 이번에 남은 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대체 왜 전화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시모는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이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너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애가 돈이 없다 그래? 만기가 다 됐다면서. 그런데 왜 아들이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냐고. 이상하네요. 지금 그이랑 같이 있는데. 그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 말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딱 들킨 거죠. 당신 어머님한테 돈 안 드렸어? 무슨 일이야? 만기 수요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게... 엄마, 내가 나중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전화까지 해서 이 난리야? 설마 너 그 돈 다 쓴 거니?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러면 남아있는 거라도 내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좀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더군요. 야, 너 진짜로 다 쓴 거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건데? 너 그게 어떤 돈인 줄 알고 쓴 거야?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는 집도 많은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왜 그걸 악착같이 다 받으려고 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우리가 너 결혼할 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집도 너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잖아. 결혼할 때 돈 없이 결혼한 주제에 엄마한테 빌려간 돈까지 지금 네가 다 써버렸다. 이 말이니? 결국 남편과 시모는 서로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담담하게 시모의 말에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결국 자신의 잔소리가 아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시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저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 나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 나 이번 일 아버님한테 말할 거야.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 내가 곧 다 설명할게. 나도 그냥 막 쓴 거 아니야. 당신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몇 개월만 기다려줘. 몇 달만 지나면 말할 수 없는 일도 말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만 말을 해준다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긴 그 사람 말대로 그 돈이 제 돈인가요? 본인 돈이지. 잠시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달 가지 않더군요. 시부가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시모가 시부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시부 때문이었는데 시댁 이사를 하려던 도중에 드러나게 됐어요. 하루는 시부에게 연락을 받아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부르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시부가 부른다니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잘 부르시지 않고 볼 일이 있어도 밖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갔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침울한 표정의 시모와 화가 잔뜩 나 얼굴이 붉어진 시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받은 돈 어디 갔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왜 물어요? 엄마가 빌려준 건데.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너 그게 도대체 어떤 돈인지 알고는 있냐? 그 돈, 네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너 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죠. 아버지, 그게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은, 제가 다 썼어요. 남편의 이실직고에 시부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작스레 시부가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구급차에 시부가 실려가고 입원을 하고서야 시부가 뇌졸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날따라 남편 일 때문에 약도 못 드시고 화가 나서 남편을 추궁하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른 것 같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니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시모는 남편이 아닌 저의 탓을 하더군요. 네가 문제야. 네가 중간에서 잘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니? 매번 항상 똑 부러지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런 일은 왜 똑 부러지게 해결을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어머님, 저번에 이 사람이 1,500만 원 다 써버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편도 못 믿으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믿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돈을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명의였고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한테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계속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태까지 우리 집 재산 관리는 네가 다 했지 않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일만 네가 쏙 빠진 거야? 나는 너 용서 못해.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 시아버지 돌봐라. 집 팔고 들어와서 시아버지 수발 들어. 다 늙은 내가 해야겠니? 몇십 년이라도 팔팔한 네가 해야지. 합가요? 아버님이 아프시면 전문 병원에 맡기는 게 맞는 거고 합가를 하지 않아도 아버님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왜 굳이 합가를 하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돈을 쓴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원하시기 전에 아들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세요. 그 1,500, 3,000 어디다 썼는지요? 남편이 그 돈 몰래 안 썼으면 아버님 쓰러질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해봐. 왜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나는 이런 식으로 합가하는 건 원하지 않아. 아버님이 아프셔서 내가 정말로 집에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데 왜 합가를 해?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당신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신데 돈 얘기만 할 수 있어. 그리고 합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버지 수발을 들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집에서 들든 시댁에서 들든 아무 상관없으면 시댁에서 들어도 되는 거잖아. 네가 합가 반대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잖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 저와 시부에게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지금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합가 안 할 거면 이혼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버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이쁨 받은 건 당신이잖아. 그러고는 남편이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는 남편 몰래 사람을 써서 뒤를 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이 만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바람피는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건너 지인이었거든요. 평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상여우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총각 유부남 가리지 않고 돈 뜯기로 유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SNS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바람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분명히 혼자서 가서 찍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적금을 깬 그날 올라온 사진을 보니 100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사진이라며 사진을 떡하니 올려놨더군요. 그제서야 감이 딱 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 명품백을 주려고 적금을 깼구나 하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의 행방도 안 봐도 뻔했던 거죠.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사귀는 동안 그 여자의 사진에는 온갖 종류의 명품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비싸고 유행하는 물건들. 그걸 보고 저는 정이 확 떨어졌어요. 저와의 결혼 기념일에는 케이크 하나 사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 처지에 케이크 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바랬지만 뒤로 갈수록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적금까지 깨서 명품을 선물한 걸 보고 남편의 의도를 제대로 확인해버렸죠. 남편이 그 돈의 행방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할 미래를 미리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합가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그 말은 그냥 해본 말인 거죠.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자신이 지금 어떤 여자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남편 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합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는 당신 생각 변함없어? 변함없어. 난 당신이 합가 안 하면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이야. 아버지 병간호 안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병간호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 아버님을 모시더라도 그건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었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앞뒤 다 잘라먹고 무조건 합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만하자. 이렇게 말 돌리는 거 나 다 알아. 제 말에 남편 놈이 흠칫하더군요. 당신이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다 안다고. 당신 바람 피고 있잖아. 나 몰래. 그래놓고 정말 웃기다. 아버님 핑계 대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다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바람 안 핀 걸로 하고 싶니? 그러면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는 내가 유책 배우자로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변호사 사서 소송할 거고 당신이 나를 이용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야. 어머님한테 말하는 건 당신한테 맡길게. 그리고 제 말을 듣던 남편은 웬 떡이냐 싶은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하긴 쉽게 이혼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쉽게 이혼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식을 시모가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시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을 이야기하니? 너 설마 아버지 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고 이혼은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저는 합가를 들지 않아도 아버님 수발을 들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드님한테 하세요. 이 모든 게 남편 계획이니까요. 너 이렇게 헤어진다고 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주변에서 너 시아버지 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한 거라고 소문 다 나면 좋은데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니? 그러니까요. 늙어서 혼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머님 아드님 같은 분하고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먼저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 맞이하게 되셔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 이름으로 시모에게 하던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2주에 한 번씩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도, 남편 이름으로 용돈을 주던 것도 끊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에게 시모에게 연락하라는 잔소리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 당황한 건 제가 아니라 시모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이 없고 본인 부모에게도 애정을 그리 갖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만 중요할 뿐이지 부모는 그 뒤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남편 멱살 잡아가며 시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만든 건 저였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상간녀 소송하면 남자 쪽에서 다 내주는 거. 결국은 남편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빠져서 시모에게 주던 돈도 그 여자한테 주고 시모에게 매주 가던 것도 그 여자에게 가고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그 여자에게 차까지 선물했더군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여자의 SNS에서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난 뒤부터 그 여자 SNS에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들로 가득 차더군요. 그리고 남편 놈의 얼굴도 같이 찍혀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상간녀의 행보였습니다.
제가 할 복수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시부의 재산 관리에 대해 남편에게 알려줬습니다. 특히 시부가 특별히 관리하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남편에게 다 알려줬어요. 모든 것이 시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혼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명목하에 시부 재산과 관련된 것도 남편에게 다 알려준 거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목록을 알려주었을 때 남편은 눈이 확 커지더군요. 이게 다 뭐야? 이거 아버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했던 재산 목록들이야.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어차피 당신과 나 이혼할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혼할 때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 깨끗하게 다 당신한테 돌려주는 거야. 원래라면 아버님한테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버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 난 당신과 이혼하면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뗄 테니까. 남편의 눈동자가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한 달 뒤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감히 우리 집 재산을 탐내?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악에 가득 받쳐 화를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이라니.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남편이 너한테 재산을 다 맡겼는데 그 재산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통장에 땡전 한 푼이 없어. 네가 다 가져간 거지? 제가 관리하던 건 남편에게 모두 다 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남남인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범죄죠. 제가 변호사 입회하에 남편에게 모조리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 뭐? 너 설마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 그 돈을 다 줬니? 네. 아버님 그렇게 되고 후견인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했어. 너 지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부동산에 적금에 병원비까지 탈탈 털렸어. 그리고 나랑 남편이 내는 보험까지 다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까지 아들이 다 가져갔더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걸 우리 아들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줬어야지. 왜 그걸 아들한테 줬냔 말이야?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애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못 믿겠냐고요. 그래서 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돌려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랑 그 사람 이혼한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너 설마 우리한테 엿먹이려고 지금 이런 짓 하는 거니? 너 우리 돈 다 털리라고 아들한테 돈 쥐어준 거야? 어머님, 아들을 좀 믿으세요.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었잖아요. 아드님이 뭐 별다른 짓 했겠어요? 알아서 잘 썼겠죠. 필요한 곳에. 지금 그게 아니니까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내가 아픈 남편 수발드는 와중에 지금 이런 일까지 당해서 정신이 없어. 병원비를 내려니 통장에 땡전 한 푼도 없고 왜 그 돈을 아들한테 준 거야? 아, 내가 못 살아. 그 새끼가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 네가 잘 아는데 왜 그걸 줬단 말이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걸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할 일도 끝났고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 끝났어요. 이혼 판결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 펴서 이혼하는 바람에 유책 배우자 돼서 저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다행히 아닐 수 없네요. 그래도 위자료는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상간녀 위자료도 잘 들어왔더라고요. 전 남편이 대신 내줬나 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알겠네요. 여하튼 저는 할 얘기 없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울먹거리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랑 우리 아들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상간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알았어. 네가 잘해준 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지 않을래? 우리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부모를 내팽겨쳐두고 보살피지도 않고 있어. 게다가 집안에 있는 돈은 씨가 다 마를 정도야. 제발 부탁이다. 돌아오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시모는 그날 쓰러진 뒤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식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시모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비싸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더군요. 사업을 하는 시부가 쓰러져서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써대는 걸 보니 조만간 돈이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모 성격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가만히 둘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고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이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2년 뒤에 시모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최근이었어요. 장소는 바로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뜬금없는 장소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친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너도 이제 개인 회생하러 왔니? 아니면 파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울면서 매달렸는데도 너 정말 매정하게 우리 버리고 갔더라. 네가 아들이랑 이혼하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결혼했으면 끝까지 남편을 책임졌어야지. 뭐하러 남편 내버려뒀다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네가 우리 아들을 망쳐놨어. 이게 전부 다 네 탓이야. 그래,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편하게 살 줄 알았니? 너도 봐, 개인 회생하러 왔잖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했나요? 저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나면서 돈 쓰느라 이혼하게 된 건데 모두 제 탓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아버님 재산을 불리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며? 네가 그렇게 사치스러웠다는데 우리 집안 돈 네가 가져간 거 맞잖니? 돈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네 재산 가져간 것도 너지? 시모가 하는 어이없는 말에 저는 전 남편 놈을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 놈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제 눈을 바라보지 않더군요. 자기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기는커녕 제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많이 받아봤다면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시모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용돈을 주는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용돈 받는 처지에 선물은 못 산다고요. 그래서 각자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생활비에서 돈을 조금 떼서 커플 신발이나 커플 옷을 사는 게 저희 결혼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 돈으로 신발 산 거랑 뭐가 다르죠? 저도 생활비를 내고 저 사람도 생활비를 내는데 거기다 더 웃긴 건 케이크나 음식은 제가 모두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 월급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두었고 영수증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를 안 보시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그 돈을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예비 며느리가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아니지. 지금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겠네요. 재혼했잖아요.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제 눈을 마주하지 못했고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보니 상간녀와 남편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여잔데 개인 회생이나 하는 남자와 만나고 있을 리 만무하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팩트를 날렸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처음으로 다투게 된 그 1,500만 원 사건, 그 1,500도 상간녀 가방 사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그 여자 SNS 확인해보니 그 적금 깬 날 1,000만 원 넘는 가방 자랑하려고 사진을 휘황찬란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머님한테 돌려줘야 했던 3,000만 원도 그 여자한테 썼던 것 같던데 확인 안 해보셨나 보네요? 시모가 제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는 다 이해한다는 어조로 제게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뭐든. 너도 지금 개인 회생하러 변호사 사무실 찾아왔는데 그런 너 붙잡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 안 그러냐? 시모는 마지막까지 저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려는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향해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공간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보, 서류 놔두고 간 거 있다고 해서 갖다 주러 왔어. 이거 맞지? 맞아. 고마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이니까 기다릴래?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던 남편이 대기하던 한 사람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시모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개인 회생하러 온 게 아니고 재혼한 남편 서류를 주러 왔어요. 무슨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회생 파산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알다시피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니까요. 누구랑은 다르게요. 어쨌든 과거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잘못 없다는 입장이에요. 여자한테 빠져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도 남편이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했던 아버님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 어떤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저예요. 무슨 탓이든 탓을 하고 싶으면 남편 상간녀한테 하세요. 얼마나 되는 돈을 탕진했든 그 여자가 다 가져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가려던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 참, 그리고 저희 남편 실력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잘하고 가세요. 2년 만에 재산 탕진한 거 보니까 참 딱하기는 하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 이야기 잘하고 상담 잘 받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뒤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이 많이 밀려서 미안해. 식사는 뭘로 할래?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할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먹을까? 지금 우리 아이는 한식이 너무 먹고 싶대. 우리 맛있는 한정식 먹으러 갈까? 그래, 우리 여왕님이랑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줘야지. 다정다감한 남편 덕분에 의도치 않게 금술 좋은 부부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절 쳐다보는 표정에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전 남편과 사이에는 가지지 못했던 아이까지 가지고 있으니 시모의 얼굴에는 짜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였는지 얼굴이 뻘겋게 돼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가버리더군요.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웃겼습니다. 상간녀가 없는 걸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찢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이 개털된 걸 알고 상간녀가 애저녁에 손절했더군요. 결혼하겠다며 드레스며 예식장이며 다 돌아다녀 놓고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 순식간에 헤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도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었던 시모가 상간녀를 쫓아다니며 아들이 준 돈 다 내놓으라며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티다 못한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받은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되돌려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중고가 된 상품들이었고 다시 되파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돈만큼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전 남편과 시모는 남편 사무소 앞에서 한바탕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모가 전 남편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돈의 씨가 말랐다며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마누라를 내쫓아서 집을 상태로 만들었냐며 전 남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전 남편도 참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좋아했던 건 엄마가 아니냐며 둘이서 또 그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 한동안 통행에 방해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 다 참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네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뒀을 뿐인데 둘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일찌감치 잘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와 잘 살고 있습니다. 재혼이라 좀 걱정스러웠지만 상대방도 재혼이라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아이도 생기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짜증나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빠져나올 일도 없었겠죠. 지금 저희 시댁 부모님들은 제게 항상 고마워하세요. 남편과 함께 시댁 친정 재산을 불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매번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는 말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대나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땐 꿈만 같네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기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지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1년가량 연애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 전 언니만 2명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아직 시집을 가기 전이라 처음으로 생긴 사위라며 친정에선 저보다 남편을 더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시댁 역시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앞날엔 꽃길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군요. 당시 남편과 요즘 대부분 신혼부부가 그러하듯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생활비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번 돈을 각자 관리하니 서로 터치할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돈으로 언성 높이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생활비 입금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남편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남편이 잊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여보,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 시간 날 때 보내놔. 아, 맞다. 알겠어. 조금 이따가 보낼게.
이렇게 철석같이 대답하던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전 마찬가지로 또 잊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저 역시 잠깐 확인만 하고 잊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함께 맞춰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늦잠도 늘어지게 자고서 남편과 함께 늦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미납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급히 남편은 휴대전화를 뒤집었지만 이미 전 봐버린 뒤였고 며칠 전이 월급날이었는데 미납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여보, 나 다 봤는데? 다 봤어? 응, 제대로 봤어. 미납이라니 무슨 미납? 우리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월급은 다 어쨌길래 그런 문자가 와? 저의 직설적인 물음에 우물쭈물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어대던 남편은 이내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어. 뭐? 얼마나 힘드시길래, 아니, 그래서 얼마를 드렸길래 미납까지 됐어? 그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달엔 부모님이 꽤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월급을 다 드려버린 거 있지? 나름 계산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 내일 돈이 더 있더라고. 저로서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시댁도 못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굳이 아들 돈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사실이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여보, 말을 좀 똑바로 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님 요즘 일 힘드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길래 부모가 자식 생활도 되지 않게 돈을 다 가져가시냐 이 말이야. 당신이 똑바로 설명을 해야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마지못해 상황을 털어놓더군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 중인데 거기에 돈이 꽤 들어가나 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생활비조차 없다지 뭐야. 그래서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돈도 좀 드리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제가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껏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감당이 될 선까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나 저러나 제 입장에선 상황이 참 어이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큰 금액도 아닌 돈 때문에 남편을 신불자로 만들 순 없었기에 전 남편에게 돈을 주며 미납금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돈 입금했으니까 그 미납금부터 얼른 갚아. 고마워 여보. 정말 진짜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계획은 있으시대? 이미 벌인 사업 어쩌시겠어. 계속 진행하실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도움은 좀 드리고 싶어. 이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돕는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되는 선에서 말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댁과 같은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저 역시 남편처럼 부모님을 외면할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유해졌고 전 좀 더 남편을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용에 문제 없을 정도로 도와드려. 그리고 생활비는 한동안 내가 감당할 테니까 생활비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훗날 후회되지 않게 부모님께 잘해. 여보, 정말 고마워. 난 사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날 이해해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날 이후 남편뿐 아니라 시댁에서까지 제 덕에 위기를 잘 넘겼다며 저를 더 어여쁘게 여겨주시기 시작했고, 전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도와 시댁 뒷바라지를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부질없는 멍청한 짓인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시댁 일에 힘을 보태고 있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친정에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빠의 회사가 예기치 못하게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빠마저 쓰러지셨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쓰러진 아빠를 일찍 발견해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되었지만 친정 식구들에겐 수술비가 걱정이었죠. 부도를 막느라 언니들이 모은 돈과 언니들의 집까지 쏘아부었던 터라 수술비를 마련하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시집을 간 저에게까지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첫째 언니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던 거죠.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정말. 뭐?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됐는데? 잘 안 됐어? 아빠 위독하셔? 아니,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 사실은 아빠 회사가 힘들어서 나나 둘째나 모은 돈이고 집이고 팔아서 아빠 보태드렸거든. 그래서 부도는 겨우 막았는데 수술비를 낼 돈이...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말해? 내가 정말 못 살아. 우린 너 시집도 갔고 이제 너도 네 가정이 있는 건데 괜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시집 가면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게 돼? 일단 수술비는 내가 당연히 마련할 테니까 수술비 걱정은 하지도 말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래, 고맙다. 우리 막둥이가 언제 커서 이렇게 든든해졌나 몰라. 나 옛날에 다 커서 시집도 왔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걱정하지 말고 좀 잠이나 좀 자. 보나마나 잠도 한숨 못 잤을 텐데 내일은 내가 가볼게. 그래, 덕분에 오늘은 발 뻗고 푹 잘 수 있겠다. 그럼 내일 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저는 가족들이 막막했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시댁을 신경 쓰느라 친정에 무심했던 제가 한심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눈물이 고이려는 그때 옆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 돈을 당신이 내? 뭐? 순간이지만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나서서 수술비를 내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빠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돈을 왜 내냐고 화를 낸다뇨. 수술비가 한두 푼이야? 적어도 몇백은 좋게 넘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지금 고작 몇백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도 방금 옆에서 다 들었잖아. 지금 우리 친정 상황이 어떤지.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돈이라는 거 다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알지, 아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우리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장인어른 수술비까지 들이면 어떻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면 더 좋잖아.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놈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는 듯 잔뜩 찌뿌린 미간이 참도 당당하더군요. 당신 말 잘했다. 당신 부모님 힘들다고 당신이 한동안 돕는다고 했을 때 나 사실 어이없기는 했지만 군말 없이 그러라고 했어. 당신 부담스러울까봐 우리 집 생활비는 내가 다 부담하기로 했고. 그게 1년이야, 1년. 그 시간 동안 난 당신하고 당신 집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야?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부모님이나 돕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 수술비가 없다는데. 당신 설마
우리 아빠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 그 정도로 최악인 남자였어? 아니, 아깝기는. 우리 집엔 자식이 나 하나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야 했지만 당신 집은 아니잖아. 처형이 2명이나 있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도와야 하냐 이 말이지. 그것도 우리 집도 어려운 이럴 때 말이야. 전 더 이상 남편과 대화라는 걸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언니들은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집안의 보탬이 되었다고 말하며 설득할 힘도 없었고요. 아, 다 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시댁 도왔듯이 나도 내가 모은 돈으로 아빠 수술비 드릴 테니까 상관하지 마.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그건 부부 돈이지. 정신 차려. 그게 왜 부부 돈이야? 그건 엄연히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모은 내 돈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치사해서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뭘 하든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당신도 내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입대지 마. 신경도 쓰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양심이 있다면 그때라도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 제정신도 아니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남편놈은 저를 향해 씩씩거리더니 이내 그 야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화가 단단히 났던지라 그대로 나가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좋은 말로 잘 설득해 볼 걸 그랬나? 이딴 생각들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하게 욕 한마디 못해준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에 대한 섭섭함으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 야밤에 어딜 갔나 했더니 우리 부모님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은 시댁으로 가 모든 사실을 다 잃은 듯 했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거든요. 전 망설임 없이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들어서니 남편놈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더군요. 시부는 언짢다는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가타부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제정신이니? 출가 외인인 네가 왜 친정일에 끼어드는 거야?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닌 돈 드는 일에. 원래가 그렇다.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함부로 나서서 돕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도 기가 막히는데 그 뒤를 잇는 말들은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네 언니들도 있으니 언니들이 알아서 할 게다. 사돈 처녀들 능력 좋은데 왜 굳이 너까지 나서니? 그러니까 친정에 돈 줄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린 절대 반대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친정을 주긴 줘? 생각이 없어도 어쩜 저리도 없는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데 저딴 말을 하는 것인지. 하고픈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막말을 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전 제 뜻을 확고하게 전하기로 했죠. 어머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 이미 수술비 드리기로 마음먹었고 제 돈으로 제 친정에 드리는 돈이니 어머님도 제 뜻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과 짠 것인지 남편놈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네 돈이니? 네가 시집와서 우리 가족이 된 후에 번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자 시댁 돈이지. 그런 논리라면 그이가 지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아버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다 제 돈도 된다는 말인데 앞으로는 이 돈 저 돈 할 필요 없이 막 끌어다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그런 뜻 맞죠? 개떡 같은 논리를 펼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찰떡 같은 논리로 맞대응해 주었고 시모는 누구보다 빨리 선을 딱 그어버리더군요. 어머, 넌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그건 아니지.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아들 돈, 우리 남편이 번 돈은 우리 집 돈이지.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저의 그런 모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시모는 더욱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얘, 사돈 어른은 보험은 드셨다니? 사망보험 말이다. 뭐 그런 보험은 재수없다고 안 드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 너희 친정도 그런 건 아니지?
만약에 사돈어른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은 누가 타는 걸로 해뒀어? 네 앞으로 떨어지는 게 있긴 해? 돈에 미쳐버린 사람도 아니고 저리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더군요.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던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버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 깜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니? 버젓이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망보험금이라뇨?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왜 궁금하신데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의 고함에 시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이때껏 방에 숨어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놈이 뛰어나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미쳤어?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지르기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 사망보험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째?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사망보험금은 드셨대? 드셨지? 이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하하, 딱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쳐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있으니 실성을 해버릴 것만 같아서요. 전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남편의 면상을 그대로 주먹으로 때려버렸고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남편놈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것도 주먹으로?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야, 발로 확 걷어차서 남자구실 못하게 만들려다가 많이 참고 참아서 주먹으로 끝낸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멀쩡히 잘 살아있는 내 부모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 뺨 한 대 정도는 때려줘야죠. 생각 같아선 어머님 역시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른이라 참고 또 참는 거니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전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알차게도 잘 사용하던데 전 왜 조금 전 그 모든 경악스러운 상황들을 놓쳐버렸는지 한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언제까지 한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전 이제라도 모든 상황을 녹음하기로 했고 저의 예상대로 뒤이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미친 게 어디서 감히 남편을 때려? 너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 깜빵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사망보험금 들었냐고 묻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지를 않나? 남편을 때리지를 않나? 내 살다 너같이 기센 년은 보다 처음 본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말 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사망보험금 나오면 너도 욕심날 거 아니야.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닐 테고 적어도 억 단위는 될 텐데 그 돈이면 우리 집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될 테고 그러면 나만 좋아? 우리 모두 좋은 일이라고 그게. 이 뒤론 헛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전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던 남편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의 사이가 손 쓸 수도 없이 나빠진 남편놈이 나가서 할 짓이라곤 뻔했고 전 날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역시는 역시더군요. 아직 이혼하자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놈은 유흥업소를 제 집 드나들듯 출석 도장을 찍으며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고 전 끝까지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남편놈 덕에 수월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게 차근히 이혼을 준비하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이혼도 준비했어야 했기에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 중이었고
제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따지려고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뭐가 불만이라서 남편까지 쫓아내고 이 난리를 치니? 어머님,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갔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알 테고요. 더 할 말 있으세요? 뭐, 그 보험금 좀 물어봤다고 이 난리인 거니?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어차피 죽을 사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뒤끝을 부리는 게야? 그러면 어머님은 사망보험금은 드셨어요? 어머님도 어차피 죽을 건데요. 이혼을 마음먹으니 전 못할 말이 없었고 막상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갖은 욕을 하며 저를 밀쳐대더라고요.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뿌리쳐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말을 입에 담는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재수없죠? 지금 느끼는 그 기분 저도 그대로 느꼈어요. 이제야 제 기분이 어땠을지 알겠어요? 너랑 나랑 같니? 그건 엄연히 다른 경우 다른 문제라고. 아휴, 다 필요 없고 이제라도 마음 돌려 먹어라. 네가 수술비 따윈 주지 말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이혼만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알고는 있니? 들어보니 친정에서 하던 사업도 부도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친정하고 연락하고 지내면 뭐하니? 너한테 빌붙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친정하고는 이참에 영 끊어버리고 우리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란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은 잘 설득해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설득해 준다고 하며 시모는 있는 유세 없는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코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수술비만 아니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았던 돈 다 드렸거든요. 덕분에 퇴원도 잘하셨고 부도 위기도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밝게 웃으며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정에다 다 갖다 바쳐? 그 돈이 어떤 돈이긴요? 제 힘으로 번 제 돈이죠. 제 힘으로 번 제 돈을 쓰는데 어머님이랑 상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그건 네 돈이 아니라고. 아니요. 정확히 그 돈은 내 돈이고요. 그건 어머님이 아무리 우기고 난리를 부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혹시 더 할 말 있으세요? 전 없어서 그러는데 이만 가주시겠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는 저의 태도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모는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전 그 손을 재빠르게 낚아채 그대로 뿌리쳐버렸어요. 제 몸에 또다시 손대는 날엔 어머님이고 나발이고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악에 바친 저의 통보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시모를 붙잡고 진작 싸뒀던 남편놈의 남은 짐들을 던지며 당장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시모는 왜 이걸 자신을 주냐며 또다시 어이없는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걸 챙겨줘? 지금까지야 이혼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니? 너도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너 같은 년 내 며느리 자리에 계속 두기 싫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지. 지금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모는 참 당당하게도 저에게 오라가라 하며 큰 소리를 쳐댔고 전 그런 시모에게 통쾌한 한마디를 해주고선 시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줌마,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듯하니 내가 친절히 말해줄게요. 이 집
아줌마 아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뭐? 이 집은 내가 처녀 때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난동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집은 제가 처녀 때 공인중개인 둘째 언니의 권유로 분양받았던 제 명의의 제 집이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대출금이 조금 남았던 터라 함께 갚아나가며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꽤 갚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혼자 대출금을 내며 제 명의로만 뒀던 것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전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며 지냈고 아빠는 앞서 말했듯이 경과가 좋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었어요. 사업 역시 언니들과 저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겨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은 차근차근 잘 풀려가고 있었고 친정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변호사분과 함께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남편이 회사 앞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저와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웠는지 회사를 옮겼고 전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 덕을 다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하니 왜인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남편 회사 앞으로 간다고 했고 그렇게 몇 달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발차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며 남편을 만났는데 그놈은 집을 나가던 그때와는 180도 다른 다정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대충 분위기를 맞춰줬고 생각한 대로 분위기가 잡혔다고 생각했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혹시 그거 알고 있어? 집값 말이야. 많이 올랐더라? 아,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집도 나간 사람이 집값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었나 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말이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쨌든 우리 집 지금 팔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렸지만 일단 참고 분위기를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쯤 되니 그 뒤로 나올 말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겸사겸사 해서 내놨어. 정말이었어요. 이혼도 할 마당에 그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고 때마침 집값도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었던 터라 팔릴 때 빨리 팔아버리려고 내놨었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알린 거야? 왜라니? 화난다고 집 나가버려서 이날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안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연락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다 때려치우고 당신이 나한테 지금 따질 입장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묻지도 마. 어차피 그 집 당신 집 아니고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궁금해해? 관심 꺼주라 제발. 싸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무슨 도돌이표 같은 상황과 대화인지 남편놈은 제 말에 화가 난 듯해 보였지만 애써 그 화를 누르며 가짠치도 않은 연기를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미안해 여보. 나가보니까 알겠더라.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바로 어제도 밤새도록 업소에서 술 처마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입술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다 올라오려고 했어요. 남편은 잡을 분위기는 다 잡았는지 제 손을 꽉 잡으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사실 요즘 나 조금 힘들어. 당신도 알고 있지? 우리 집 좀 힘들었던 거. 좀 나아진다 싶더니 요즘 또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집 팔고 나면 그 돈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우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더라고. 엄마도 걱정하지 마.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 그놈의 돈이 뭔지 결국 또 돈 이야기더군요. 돈을 싸들고 와서 다시 살자고 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돈을 내놓고 시댁으로 합가까지 하자니 더는 입씨름할 가치도 없었고 전 모든 말을 다 무시하고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지금 우리 이혼하자고? 그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글자는 잘 읽네.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왜 이혼해? 난 당신이랑 절대로 이혼 못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이혼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 집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 이 난리야. 난 말이야, 맹세코 집, 회사 집,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냐 이 말이야. 역정을 내며 이유를 들먹이는 남편에게 전 그간 모았던 사진들을 건넸고 사진을 건네받은 남편이 바들바들 떨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전 바로 다음 증거를 준비했어요. 아니 이건 남자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거야. 그래, 접대. 접대를 잘해야 앞날이 평탄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절대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접대? 넌 접대하는 인간이 매일 밤마다 혼자서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이딴 데나 들락날락하냐? 네가 접대하는 상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나 봐. 그건 말이야. 그래, 먼저 들어가 계셨어. 그래서 나도 뒤따라 혼자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지금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단 이 말이지. 그래, 오해라 치고. 이거 좀 들어볼래? 이것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 다음 증거인 시모가 저에게 온갖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버렸고 그 날카롭고도 상스러운 시모의 욕설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뜨거웠고 특히 기혼 여성들의 반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뜨겁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발로 짓밟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미쳤지? 이딴 걸 왜 녹음해놔? 왜 녹음했겠어? 너랑 이혼하려고 했지. 직접 들어보니까 어때? 네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한들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욕까지 하냐? 대단하다 대단해. 뭐 그 덕분에 내 이혼은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닥치지 못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난 너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 한 너 역시 이혼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 네 앞으로 생긴 돈이 얼만데 내가 미쳤다고 이혼하겠어? 말 그대로 남편이 눈이 돌아 미쳐 날뛰는데 순간적으로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주변의 시선도 곱진 않았고요. 야,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여기 네 회사 앞 카페야. 회사 앞 카페에서 네 회사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너하고 네 가족이 이렇게 인간 말종인 거 회사에 알려줘도 괜찮은가 봐. 남편은 그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재빠르게 얼굴을 가리고선 가게를 나가버렸고 전 액정이 다 부서져 버린 휴대전화를 챙겨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고 전 그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죠.
소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이혼은 회사에 알려졌고 이혼 사연은 숨겼지만 이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가 많아 숨긴 보람도 없이 더 나쁜 쪽으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해명하기엔 아예 아닌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 이혼이 확정될 즈음엔 남편의 퇴사도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회사에서 나가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외면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여자 팀원들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 버티긴 참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전 심호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확정된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은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많아 혼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어느 날에는 제 회사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몰골이 많이 상한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 꼴 보이지? 나 요즘 이러고 살아. 집도 망하기 직전이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은 많은데 회사도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정 같은 소리 한다 진짜. 너하고 나 사이에 남은 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너하고 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잊었어? 난 너한테 도와줄 돈 같은 건 없으니까 꿈 깨고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봐.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아직 모르겠어? 당신이 반성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우린 이혼했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애꿎은 날 찾아와서 이딴 소용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취업 자리나 알아봐. 여보, 제발. 당신 위자료도 많이 받고 아파트 판 돈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아니, 빌려줘. 내가 빨리 취업해서 다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라도 쓸 수 있어. 이윽고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전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전 남편 놈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고선 도망을 가버렸고 그 후론 저를 찾아온다거나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지긋한 악연은 끝이 났고 전 위자료와 집을 정리한 돈으로 3층짜리 빌라를 매매했어요. 경매로 나온 급매물이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해 리모델링도 깨끗이 해서 채를 놓게 되었죠.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내놓은 덕에 공실은 빠르게 채워졌고 제일 작은 한 곳만 남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라도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는 것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던 어느 날 마침 그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쉬는 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위해 빌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중개사분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렵다던 사업은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며 도와줄 상황이 되지 못하자 정말로 쫄딱 망해버렸고 집을 처분해 빚은 갚았지만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알아보던 중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던 저의 빌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인연이라 하기엔 상황이 더러웠으니 악연이 확실했고 두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어렵긴 한가 보더군요. 굳은 얼굴로 집을 다 둘러본 두 사람은 제가 주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괜찮네요.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공실이니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거죠?
아니, 난 싫은데 어떻게 하지?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저의 거부에 두 사람은 노발대발하며 왜 안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정말 몹쓸애구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니? 이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몰기 시작했고 전 두 사람의 말을 싹 무시한 채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행실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서 새를 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들어와서 살 생각이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충분히 의사를 밝힌 저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 순간 전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붙잡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가진 돈이 정말 없어서 그래. 여기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살게 해주라.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살기만 할게, 응? 잠깐이었지만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호의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 아는 만큼 뻔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되잡았고 애원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한 짓을 다 잊었어? 우리 아빠 수술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이나 묻던 네 짓거리 말이야. 그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땐 우리 다 힘들었잖아. 그래서 나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야. 실수? 웃기고 앉아있다 진짜. 다 됐고 난 우리 부모님 죽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 야, 너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쌍한 인간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 난 이렇게까지 할 거고 너 같은 인간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역겨우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 후론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물론 더는 찾아오는 일도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이렇게 전 남편과의 악연이 끊어진 지도 5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전 결혼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마음먹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도망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며 한결같은 마음을 쏟아준 멋진 남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돌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의 남편은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누구와 결혼했었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처음 저에게 고백해올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부했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고 남자가 지긋지긋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자신보다 저를 더 아끼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결혼은 두 번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들까지 키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다 싶어요. 몰상식의 끝을 달렸던 전 시댁과는 달리 현재 저의 시부모님들은 재산이 많진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려고 안달인 분들이세요. 좋은 거,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베풀어 주시니 그만큼 저 역시 베풀게 되고 마음 써주는 것이 느껴지니 더욱 잘할 수밖에 없더군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어떨 땐 친정보다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니 말 다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요즘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제 앞날에도 행복하길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길었던 제 사연은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